원래는 큰 데스크탑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큰 데스크탑이 마이크가 또 안 돼가지고 급하게 또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노트북을 키면 장점! 선생님 얼굴이 보인다는 거. 이제 데스크탑으로 찍으면 선생님 얼굴은 안 보이지만 장점이 뭐냐면 소리가 엄청 깨끗해요. 그 노트북으로 찍으면 막 이런 소리 있죠. 막 이런 소리 다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그 데스크탑으로 찍으면 그런 소리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그래서 데스크탑으로 찍는 걸 좋아하는데 아, 어쩔 수가 없죠. 또 갑자기 마이크가 먹통이 돼가지고 아무리 녹화를 하려고 해도 녹화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얼굴은 보너스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가끔씩 얼굴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컴퓨터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죠. 우리 들어가야겠죠? 이하의 월백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하의 월백하고가 그 갈래가 시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갈래를 한번 공부를 해두면 이제 고전 작품에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나왔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뭐 시조 공부할 때는 시조 관리 한번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모르는 시조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는요. 13페이지를 펼치시면 여러분들 그 앞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조 갈래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시조는요. 다른 말로 단가라고도 해요. 단은요.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긴 거 있었죠. 장가. 반대로 뭐 있었지? 뭐 있었지? 기억나요? 바로 고려가요가 장가였었죠. 시저는 이제 고려가요보다는 짧기 때문에 이제 명칭을 단가라고도 해요. 이런 명칭도 있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개념 보시면 고려시대 말부터 발생했다는 게 바로 이제 뭐 대부분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려 말부터 발생해 왔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다.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걸 정형시라고 해요. 보통 이제 고려시대 말 어디서부터 시조가 발생이 됐냐라고 물어본다면 고려시대 말기에 고려시대니까 고려소교가 불렸겠죠. 고려소교 중에서도 만전준별사라는 고려소교가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두 번째 이연 이연이 바로 시조의 사음보의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려소교는 몇 음보죠? 기억나시나요? 다 까먹었죠? 3보는 기억하라고 했죠. 고려소교는. 그래서 삼음보, 분연체, 그리고 후렴구가 있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이거 안 써줘요. 했죠, 여러분. 그래서 자, 원래는 고려소교면 사음보여야 되는데 만준춘 별사에서 이연이 바로 사음보라는 거야. 그래서 벌써 시조의 형식, 시조가 사음보거든요. 그래서 시조의 형식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꿈틀꿈틀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고려시대 말부터 이제 이렇게 시조가 발생되기 시작했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의 기원은요, 대부분 이제 고려 소교나 경기체가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만세준 별사를 근거로 해서 고려 소교의 여기서부터 이제 시조가 나오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볼까요? 이제 고려시대 때 발생했죠? 고려시대 말에 발생을 해서 조선시대 와서는 대표적인 서정, 문학, 갈래가 됐고요.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고려시대 말에 발생해서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번성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구전이 되다가 나중에 18세기에 이르러서 조선시대 후기죠. 후기에 거의 그때쯤에나 이제 문헌에 정착이 되게 되고 그때 이제 문헌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정형시라고 했죠. 시조는 정형시이기 때문에요.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부르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들 형태 이렇게 정해져 갖고 부르는 노래 잘 부를 수 있겠어요? 못 부르겠죠. 거의 대부분 사대부들이 많이 불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부르기 너무 어렵잖아. 형태도 지켜야 되고 규칙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형식을 아는 게 시조에서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 시조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이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소장, 중장, 종장, 3장, 6구, 45자 내외로 되어 있다 했죠. 이거를 잘 보시면 자, 시조는요. 세 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위에 걸 초장, 중간에 있으니까 중장, 그리고 마지막에 있으니까 종장이라고 해요. 초장은요. 3사. 이게 3사는 뭐냐면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가로 친 거는 앞에가 네 글자가 될 수도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빡빡하게 굴진 않는다. 한 글자 정도는 봐준다. 약간 그런 거. 그리고 3, 4, 3, 4. 마지막엔 3, 5, 4, 3. 한 글자 정도는 봐주지만 마지막에 종장의 이 첫 번째 세 글자는 반드시 좀 지켜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좀 약간 불문율이었죠. 시조에서 마지막 종장의 제 1음보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거는 이제 3음절로 세 글자로 지키는 게 대부분 그래도 좀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자, 그리고요, 보시면 3장 6구라고 돼 있죠? 6구, 이제 하나의 이제 구를 엮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3, 4 이렇게, 그리고 3, 4 이렇게, 또 3, 4 또 이렇게, 3, 4 이렇게, 그리고 3, 5 이렇게, 그리고 4, 3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를 다 합쳐보면 3 플러스 4, 3 플러스 4, 뭐 이렇게 다 합쳐보면 대부분 45개 글자로 앞뒤로 좀 그런 정도로 정해져 있다. 형식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시조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어요. 음보는요, 이제 음의 걸음의 보가 걸음. 그러니까 음을 띄어서 읽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띄어서 읽습니까? 여러분 띄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3, 4 이렇게 띄어서 읽죠? 3 띄고 4 띄고 세 글자 띄고 네 글자 띄죠? 그러니까 시조는요, 몇 개로 띄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니까 사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운율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반복을 해야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운율은 여러분 K-팝 들을 때 어때요? 밑에 계속 후렴구가 나오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 반복이 되죠. 그럼 여러분 리듬감을 느끼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독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 게 리듬감이에요. 여러분 언어에서 느껴지는 그 리듬감, 흥겨움 이런 거를 운율이라고 하거든요. 흥겨우게 만들면 어떻게 돼? 반복을 해야지. 여러분 중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걸 운율이라고 하는데요. 시조는요, 요 음보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가요, 계속 반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음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음보가 반복돼서 만들어지는 운율. 그래서 음보율이 4음보로 돼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시조의 특징. 그리고요, 음수율은 숫자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숫자를 반복을 시키는 거. 어떻게? 3, 4, 3, 4. 계속 반복되지. 3, 4, 3, 4. 반복되죠? 그래서 이 앞에 것만 따서 바로 3, 4죠. 그리고 앞에 세 글자 정도에서 네 글자로 가는 것 정도는 좀 봐준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4, 4조까지. 이렇게 해서 숫자를, 지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음보의 음보율을 가지고 있다. 음수율, 숫자를 가지고 만드는 운율은 바로 3, 4조, 4, 4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장의 첫 번째 음보는 3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더라. 알겠죠? 자, 그리고 시조는 보시면요. 자,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담당층이요. 좀 많이 변하게 된답니다. 담당층이 많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제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려 말부터 해서 쭉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격변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겠습니까? 바로 조선하고 조선 전기하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죠. 조선 전기하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전기하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바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보통 전기 이렇게 써는데 후기 나누는 게 보통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나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돼요. 네, 그러면서 시조의 형식도 좀 많이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고려 말에 생긴다고 했었죠. 시조는 고려 말에요. 바로 신흥사대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신흥사대부들은 신진사대부 똑같아요. 자, 어때요? 나중에 이제 조선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때? 지금 고려는 망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때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는 이제 보통 신흥사대부들은 이제 조선을 세우기 위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유교적인 어떤 이념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거였고 이제 고려 망해가는 고려를 보면서 노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의 그런 사회 그리고 이제 고려가 망했지만 난 고려를 영원히 따를 것이야라고 하는 조선으로 가지 않을 것이야 하는 그런 유교적인 충절 이런 것들을 노래했던 게 대부분이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선 초전기가 되면서요, 형식이 아무래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대부들이 대부분 불렀고요. 자신의 이제 감정을 이렇게 딱 표현하는 것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 보여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사대부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기 이제 좀 이르러서 이제 사대부들도 자기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또 사대부들이 어디서 많이 불렀냐 유흥 공간이에요. 노는 공간에서 많이 불렀다고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는 공간에 누가 있다 기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녀들도요 시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작품으로 많이 남기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어때요? 특징이 뭐예요? 담당층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거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중후
후기로 오면서 임진왜란을 겪게 되면서 이제 서민층이 바로 이제 시조에 좀 동참을 하게 되죠. 하지만 기존의 평시조는 너무 형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늘었더니 조금 이제 덜 좀 형식이 좀 느슨한 알겠죠? 약간 느슨한 그런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이 이제 그 어떻습니까? 조선 후기에 사회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뭐지? 전쟁으로 인해서 벗어나게 되면서 대부분 이제 평민들이 양반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서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가를 하게 된 거죠, 시조에. 그래서 좀 길게 늘었더니 형식이 조금 느슨한 사설 시조가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 낙선과 같이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그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중인층이 등장을 하게 돼요. 신부는 양반이 아니지만요. 이제 조선 후기에 상업이 조금씩 발달하게 되잖아. 돈이 많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신부는 양반은 아니지만 돈이 많은 바로 중인층들이 바로 자기네들끼리 가집을 만들게 돼요. 이 가집에서 바로 가집이 뭐냐면 악보집이에요. 악보집. 그런 데다가 바로 뭘 넣습니까? 바로 시조를 거기다가 넣어서 이제 거기에서 시조를 거기다가 그래서 앞에서 18세기의 문헌에 정착했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이게 조금 약간 끊어졌죠. 이거 왜 그러냐 선생님이 이거 갑자기 이게 떨어져가지고 네 그냥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문헌에 정착했다고 하는데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이 가집을 통해서 시조가 여기에 이제 쓰이게 적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담당층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표현 방식이 조금 넓어지면서 자설시조처럼 길어지거나 주제가 좀 다양해졌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앞에 부분으로 다시 가서, 여러분 13페이지로 다시 가서요. 자, 그러면 다 했죠? 그리고 예고도 했죠. 아까 개인적인 서점과 보통 노는 공간, 선비들의 전유물이었다라는 거, 사대부. 자, 그럼 이제 시대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조 갈래에서 좀 중요하게 받을 거는 방금 말했던 형식이랑 그리고 이제 담당층 좀 변했었죠. 약간 평민층, 기녀층, 나중에 중인층으로 좀 넓어지게 됐다. 뭐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요런 이제 여기 시대마다 담당층이 변해지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더라. 이제 이런 거를 조금씩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고려 후기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작품을 몰라도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알 수 있죠. 자, 조선 전기 몰랐어요. 근데 이런 시조가 조선 전기래. 그러면 대체 이런 내용 담고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갈래의 특징을 조금 아시는 게 도움이 돼요. 고려 후기 때는 아까 신진사대부들이 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할 때는 보통 뭘까요? 이제 새로 이제 생기는 조선에 대한 유교적인 충의. 예, 조선에게 다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신진사대부와 달리 이제 또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또 조선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에 대한 또 우국 충정의 마음을 노래한 시조가 대부분이겠죠. 망해가는 고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조의 내용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 말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유교적인 충의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려에 대한 충정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 몸이 죽어 이거 있죠. 절대로 나는 조선에 충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려 후기의 시조구나. 자, 조선 전기로 오게 되면요 사대부들이 많이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들의 이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이념이 이제 사대부니까요. 유교적인 이념이라든가 안빈낙도 이제 가난하지만 난 즐겁게 살겠다. 뭐 그런 사대부들의 이념 그런 것들을 사대부의 정서를 표현한 시조가 많이 들어있더라. 이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안빈낙도, 뭐 유교적 이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조가 이렇게 정형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초장, 정장, 종장만 있는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연시조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그 유순선도의 어부사시사처럼 연시고조가 등장을 하게 되고 발음을 못해.
자, 평시저는 여러 개 하나가 있는 거죠. 평시저가 여러 개 연달아서 평시저 여러 개 이렇게 연달아 있는 시저를 바로 연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형식이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처음에는 사대부들이 했지만 점차 유흥공간에서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기녀들도 참가하게 됐다. 기녀들도 작품을 짓게 되더라. 그래서 여성 작가, 이게 주로 기녀들이에요. 기녀들의 시조가 창작이 됐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황진이 같은 기생들이 많이 노래를 하게 됐죠. 그러면 대부분 이때 이제 기생들의 시조의 주제는 뭘까요? 뭐 유교적인 이념, 안빈낙도 이런 거 아니겠지? 보통 사랑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녀 시조가 좀 재밌어요. 사랑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서 점차 작자층이 넓어지게 됐다고 했죠. 평민층, 중인층이요. 넓어지면서 주제가 아주 다양해져요. 그래서 점차 이제 산문화의 경향이 점점 말을 길게 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 그거 짧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짧게 뭔가 작품을 한다는 것은 형식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만큼 압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좀 다듬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건 좀 상대적으로 좀 쉽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평민층이 많이 참가하다 보니 시조 갈래에서도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사설 시조 같이 긴 시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서민의식의 영향으로 점차 후기로 갈수록 사설 시조가 등장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내용도요, 점차 이제 풍자적인 내용,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시조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형식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담당층에 따라서 어떤 내용적인 특징을 담고 있는지, 그거를 잘 보고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화의 월백하고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30페이지 펼치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 다 필기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봐요. 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1 뭐 이런 거 써놨잖아. 여러분들 옆에 그 답 다는 거 있죠. 몇 페이지냐? 옆에 다는 거 30페이지에 그 현대 어플이 있죠. 밑에 이거 다 현대 어플이에요. 현대 어플이 답 다는 거 있지. 답을 미리 달아놨다네. 뭐답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저는요. 일단 고려호 말의 사대부의 시저예요. 사대부의 시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배경 설명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조금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잠 못 들고 좀 뒤척뒤척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봄밤에 이제 왠지 이제 새벽에 잠 못 자고 뒤척뒤척 거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시저로 읊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새벽 2시, 새벽 2시에 라디오 막 들으면서, 그러니까 감성이 막 복받칠 때, 여러분들 일기 쓰고 이러면 완전 감성,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다 찢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새벽에, 밤에 약간 한 새벽 2시, 막 1시, 막 이때쯤에 뭔가 잠 못 들어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 있는 화자의 생각을 따라가 보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화의 월백하고 라고 돼 있죠? 이화는요, 바로 백꽃을 의미한답니다. 그럼 우리 이화. 자, 이렇게 백꽃을 검색해서 보시면 쭉 나오지. 그림 한번 볼까요? 쭉 보시면, 오, 예쁘지. 진짜 예쁘다. 그렇죠?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지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백꽃, 이제 하얀색이구나. 라는 거 하나 보시고, 그리고 꽃은 언제 피나요? 바로 봄에 피죠? 봄이라는 계절적인 배경을 잘 나타내구나. 자, 이화 보고 오셨죠? 자, 이화는 바로 백꽃을 의미한답니다. 이제 백꽃 언제 필까요, 여러분? 배 먹으려고 하니까 가을에는 안 피겠지. 가을에 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필까요? 봄에 피겠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절적인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아, 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꽃이 폈으니까. 자, 이화의 월백하고. 자, 꽃에 달빛이 하얗게 있는 요 모습. 야, 되게 무슨 약간 애니메이션 그런 것 같다. 그치? 약간 꽃에 달빛이 하얗게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약간 이제 백꽃도 약간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죠. 흰색이고, 그리고 이제 달빛이 또 하얗게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백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또 역시 흰색. 흰색이라는 약간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가 좀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은한. 자, 은한이 무엇일까요? 은한은 바로 은하수를 은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은한 이렇게 해서 보면 한자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은이죠. 은빛, 실버. 그리고 이제
하는 보시면 이제 뭐 물의 이름 이 정도면 되겠네. 그러니까 은비 물. 그럼 뭐겠어요? 바로 은하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예쁜 은하수 한번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은하수 진짜 예쁘다 이건데, 그치? 막 이런 느낌? 오, 이런 느낌. 와, 이거 진짜 예쁘다. 그치? 이런 거. 그쵸? 보고 아셨죠? 자, 은하수 어때요? 하얀색이죠. 역시 은하수 역시 어때요? 무슨 색깔이요? 바로 백색 하얀색이라는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네요. 자, 그러니까 꽃에 달빛이 하얗게 내려앉고 그리고 은하수가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달빛이 있다. 그리고 은하수가 있다. 일단 시간이 언제인 것 같아? 아침인 것 같아요? 아침이면 이상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달이 있고요. 은하수가 있다는 것은 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이것만 봐도 밤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확실한 게 더 나와요. 은하니 삼경인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말을 하는 건데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를 삼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전 작품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이 삼경이라는 시간이 진짜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이걸 알아라는 게 아니고 그냥 밤 새벽녘에 밤에 이제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월백, 달이라는 단서, 그리고 은하수라는 단서, 삼경, 시간이 나왔다는 요 시간의 단서를 봤을 때, 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간적인 배경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 두 개나 써놨네. 백색 시각적 이미지. 왜 이랬을까요? 어쨌든 흰색의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어서 여기서 시각적인 심상이 좀 두드러지는 표현이 있구나. 이렇게. 자, 다시 선생님을 위로 올려서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있는 이런 배경 속에서 자, 일지춘십 일지는요. 여기 지는요. 하나의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 나무 목자 있잖아요. 나무 목자. 이게 나뭇가지예요, 이게. 나뭇가지의 어린 봄의 마음이죠. 봄의 마음은 자,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어려있는 봄의 기운은 야, 대놓고 말했네. 언제라고 계절이요? 봄이라고요. 나뭇가지에 지금 봄의 기운이 어려있는데 내 마음이 거기 걸려있는데 자, 그 마음을 자규가 알려면은 자, 자규라고 돼 있지만 이거 그냥 다 써놨어요. 이거 또 하나 더 있어. 이제 뭐 있냐면 귀촉도라고도 해요. 하나 더. 이 귀촉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 그냥 다 써놨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다 부르거든요. 이렇게 다 불러서 있는 거 다 썼습니다. 그래서 자규라고도 하고 두견이라고도 하고 소쩍새라고도 하고 접동새라고도 하고 귀촉도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새가 조금씩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연 시간이나 뭐 그런 이제 과학 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새에 대해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구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문학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규가 의미하는 게 대충 이런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이제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규, 뭐 두견새, 귀촉도, 소쩍새, 접동새 다 똑같이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두견이를 한번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세 볼까? 요런 느낌. 오, 야, 조금 무섭다. 이 눈 봐요. 무섭당. 여기. 이거 당당한 두견이 모습.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나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거 눈 약간, 이거 박제된 것 같은 느낌으로. 어쨌든 두견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두견이가 전통적으로 한을 나타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시조에서도 자규 등장한다. 우리가 이제 방금 배웠던 거. 이와 열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아라니 말은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에서 자규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 이제 설화랑 여러분들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견이에 관한 설화로는 접동세 유래가 있다. 그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들 9가 진짜 많이 낳았다. 그치? 딸 하나를 10명 낳네? 10명. 그치? 딸 하나를 기르다가 죽었는데 자, 계모가 들어와서 새엄마가 들어와서 전실의 딸을 몹시 구박을 하였다. 그래서 그 딸은 혼인날을 받아놓고 죽었는데 이렇게 그 딸의 넋이 접동새가 되었다. 요 딸 죽어서 접동새가 된 거예요. 한편 계모는 죽어서 까마귀가 되었는데 뭐 이 집 식구들은 전부 죽으면 새가 되나 봐요. 어쨌든 까마귀가 되었는데 그래서 까마귀와 접동새는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제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접동새는 흔히 우리가 이제 억울하고 한 맺힌
느낌, 억울하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새로 쓰이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화랑 연관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고 오셨죠? 발음이 이상한데? 보고 오셨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설화적인 의미로 인해서 이제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이런 새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뭔가 한의 정서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것들을, 그 시적으로 드러냈구나. 이거 얘네들을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슬픔과 한의 정서를 지닌 소재로, 한의 정서예요. 저는 소재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어떤 정서라는 거야? 한이 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규가 지금 귀적도 두견 서적새가 울고 있는데 그 소리가 한스럽게 들리는 거야. 왜? 누가 한스러운 거야? 내가요. 그래 알겠죠? 진짜 화자가 한스러운 거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그 한스러운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규라는 거는 새죠. 소래요. 새죠. 새는 어떤 소리를 이제 짹짹짹짹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각적인 신상이 드러나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를 공부하다 보면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이 진짜 넘나 많이 나오죠. 이제 이번에는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시다. 상관물. 자,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요. 이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냥 뭐 아무거나 예시 다 되는 거예요. 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은요. 이제 화자인 선생님이에요. 선생님하고 뭔가 관련이 있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얘는 그냥 물이에요, 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객관적인 존재라고요. 객관적인 물체라고요. 그렇죠? 나랑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거야. 하지만 선생님 마음이 지금 슬퍼요. 그러면 지금 물이 절절절절절절 흐르고 있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 눈물이 흐르는 소리 같구나. 이렇게 들린다는 거야. 왜? 내 마음이 슬프니까. 자, 그때부터 이 물이 흐르는 소리가 선생님의 감정과 어때 상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거를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객관적 상관물을 할 때 객관적으로 상관이 있는 거 이제 아시겠죠? 나의 감정과 상관이 있게 되는 거구나. 이 객관적인 것들이 그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을 전부 다 감정이입이라고 보면 곤란해요. 이 경우에는 감정이입이죠. 얘는 울고 있으니까 내 마음과 같구나. 감정이입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지만요.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예시를 들어볼까? 자,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스서로 정답구나라고 하는 이제 황조가라는 이제 그런 작품이 있어요. 자, 그 작품의 주인공은요, 지금 이제 부인이랑 헤어지게 된 상황이에요. 나는 헤어졌어. 헤어짐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요, 새가 암수서로 정답게 짹짹거리고 있는 거예요. 새를 이제 그리고 있어요. 오호, 새인지 오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를 암수서로 정답을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암수서로 정답이니까 하트를 그리면서. 얘네들은 지금 즐겁게 있는 거죠. 나는 지금 헤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얘를 보면서 정답구나 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지네들끼리 정답게 있는 건데 원래 객관적인 건데 이 감정이 지금 연관이 된 거죠. 그럼 객관적 상관물이네. 하지만 감정이 똑같아? 감정이입은 아니죠. 이 경우에는 서로 반대가 되는 대조가 이루어지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에는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 훨씬 더 큰 범주고요. 객관적 상관물에는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대조가 드러나기도 한다. 알겠죠?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에 속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지금 내가 한스러운데 자기가 한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했으니까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그 안에서 감정이입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경치가 나왔었죠? 지금 어제서 이화가 있고요. 거기에 달이 하얗게 비치고요. 그리고 은하수가 지나가고요. 그러면서 새벽 2시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서 나는 봄밤의 그 가지 어린 봄밤의 정서를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자규 한스러운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아슬한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자, 그런 밤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나는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정이다고 했으니까 다정? 뭔가 너 되게 다정한데? 막 이렇게 하는 그 다정이 아니고 보시면 이거 마늘 따자예요. 많다. 그
정은 감정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지. 막 생각이 많을 때 어때요? 잠 못 자고 뒤척뒤척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생각이 많은 거야. 이때의 정은 바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떤 상태일까? 바로 써볼까? 바로 굉장히 생각이 많아서 뒤숭숭 뭐 이렇게 심란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밑에 다 썼네. 두숭숭하고 심란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쓰는 말을 또 썼네. 이럴 수가. 자, 그래서 여기 지워버릴까요, 이거는? 허이, 왜 이럴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뒤숭숭하고 굉장히 심란한 상태라는 건 아시죠? 마음이 이 정서가 굉장히 많다. 잠 못 들어서 뒤축뒤축하고 있는 그런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서 이 시조가요, 딱히 제목이 없어요. 딱히 제목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없어서 그냥 앞에 구절을 따가지고 뭐라고 하니? 그냥 이화의 월백하고 라고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거를 그냥 따서.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다정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 시조를요, 그리고 다정가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명칭을 다정가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몸밤에 느끼는 어떤 애상감이 뭐야? 슬픈 정서예요. 뭔가 좀 울적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많아, 생각이 많아.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이제 그런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밤에 잠 못 들어서 뒤축뒤축하고 있는 상태를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보너스로 전전반측이라고 표현을 사자성어로 전전반측. 잠 못 들어서 그냥 이렇게 잠을 설치고 있는 뒤숭숭한 이런 상태. 이거를 전전반측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시조만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왜 잠을 못 잔 것 같니? 봄밤에 뭔가 아슬한 정서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이 시조 자체만, 그냥 작품 자체만 봤을 때 왜 잠 못 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일지춘심 때문에 잠 못 자는 거구나. 봄밤에 뭔가 아슬한 애상의 정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 개감 봅시다. 여러분, 거기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볼게요. 갈래는 평시저죠. 왜냐면 형식 그대로 지켰죠. 3434, 3434, 3544. 그리고 짧죠? 이제 아주 길게 연달아 쓰는 연시조 아니죠? 그래서 단시조, 짧게. 제목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앞에 구절을 따다가 그냥 제목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하의 월백하고, 은하리 삼극인재에서 따가지고 그냥 이하의 월백하고를 그냥 제목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했죠. 뒤에서 다정도 병이냐 하여 라는 부분에서 다정이라는 것을 따와가지고 이제 따로 이름을 다정가라고도 하기도 하더라. 그리고 감정을 읊었죠. 봄날의 애상적인 슬픈 감정. 그래서 애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백꽃과 그리고 꽃, 그리고 뭐 달, 은하수.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거는 이제 백꽃 하얀색, 그리고 이 달빛 하얀색, 그리고 이제 뭐 은하수 역시 하얀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자규라는 것은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봄밤에 느끼는 이제 애상과 슬픈 감정, 슬픈 마음이에요. 자, 백색의 이미지, 그쵸? 우리 다 했죠? 백색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봄밤의 애상적인 분위기를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봄밤의 그런 감성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품 자체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슬픈 감정에 빠져있지라고 한다면 봄밤에 뭔가 그런 쓸쓸하고 슬프고 그런 감정이 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작품 자체로만 보게 된다면 그래서 봄밤의 서정성을 탁월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시상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봤을 때 그냥 보너스를 한번 알아두세요. 바로 선경 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죠. 한번 경치를 딱 보여주고요. 지금 이쪽 이하의 월백하고 어찌고저찌한 경치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정도 감정이 많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경치를 먼저 선이에요. 먼저 뭘 보여줬다고? 경치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뭘 보여줬어? 다정도 병이냐 하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성경 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서 봅시다. 이 이조년이라는 작가가 이조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욕 같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좀 약간 근데 뭐 이지원이라고 하네. 이 사람이 이제 고려 후기의 문신인데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감정이 애상에 빠졌을까라고 본다면 아까 작품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봄밤에 무슨 애상감을 느껴서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되고 이런 이제 배경 설명이 있을 때는 요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봐야겠죠. 자, 올림포스나 이제 여러분들 수능 특강 뭐 이런 데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이런 배경 설화가 있었다는 거야. 자, 배경 백그라운드. 자, 뭐가 있을까요? 자, 고려 말의 학자이며 정치가였던 이주원이라는 사람은요. 충렬왕의 안위 계승 문제와 충선왕 모함 사건에 연루돼서 무고하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어디다 귀양살이를 했구나. 아, 이 사람 귀양살이를 했네. 그러니까 생각이 많았겠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유배에서 돌아와 그는 13년간 고향에서 숨어 지내며 정치가로서의 심정을 담은 시를 지었다. 그래서 봄밤에 지금 유배 와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 많이 심란하구나. 이렇게 이제 배경 지식을 알면 아 이런 상태에서 심란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귀양살이를 하던 중에 유배지에서의 자신의 그런 슬픈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시조 갈래하고요. 그리고 이화의 월백하고 다정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밑에 시 있죠. 밑에 시 뭐지? 이거. 첫 교화 이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교화는 여러분들 쉽죠? 이 시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 첫 교화에서는 첫 교화가 한시잖아요. 한시 갈래에 대해서 특징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첫 교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